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의 육류 소비 문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미트 리터러시라는 개념입니다. 요즘 마트 정육 코너만 가봐도 예전이랑 확 다르잖아요. 그쵸? 뭔가 더 복잡해진 것 같고 선택지도 훨씬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죠? 네, 오늘 저희 탐구는 김태경 박사님의 미트 리터러시와 소비자 미큐레이션 시대라는 글을 뭐랄까 나침판 삼아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고기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식탁, 또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옛 선조들이 소 한 마리에서 부위를 무려 120가지나 구별해서 드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 이야기 저도 접한 적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쵸. 소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이 난다고 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당시 서양,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한 35개, 아프리카 일부 부족도 한 51개 정도였다고 해요. 와, 비교가 안 되네요, 정말. 네, 문화인류학자인 머거린 미드도 이걸 보고 엄청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던 오래된 미식 DNA가 다시 깨어나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전엔 사실 정육점 가면 아저씨 삼겹살 2근만 주세요. 뭐 등심 좋은 걸요. 이게 거의 다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랬죠. 아주 단순했죠. 근데 요즘은 친구들끼리 모여도 야, 이 집 목살 약간 항정살 맛 나지 않아? 이거 혹시 이베리코 목살인가? 풍미가 완전 다른데? 뭐 이런 대화가 심심찮게 오가요.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이제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맛이나 품질, 심지어 품종까지 따져가면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온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 미트리터러시입니다. 말 그대로 고기에 대한 정보 이해력, 문해력이 높아졌다는 뜻인데요. 미트리터러시. 네, 소비자들이 이제 단순히 고기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고기가 어떤 종류인지, 또 특정 부위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산지죠. 그리고 어떻게 길러졌는지, 사육 방식까지. 이런 것들을 꽤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정말 똑똑해졌네요, 소비자들이. 그렇죠.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는 것처럼 이 고기 취향도 아주 세분화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뭐 커피 취향도 엄청 다양해졌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맥락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소 120개 부위 이야기가 바로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한국은 정말 예로부터 고기의 미세한 맛 차이를 즐길 줄 아는 아주 섬세한 미식 DNA를 가진 민족이었어요. 120가지라니 다시 들어도 놀랍네요. 네, 서양이나 다른 문화권과 비교해보면 정말 독보적인 수준이죠. 지금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까다로움, 또 탐구정신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전통이 현대적으로 다시 발현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미식 본능이 깨어난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미식 DNA가 다시 발동된 거군요. 근데 이런 소비자의 변화가 결국 고기를 파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생산자나 유통업체가 자, 이 고기 좋습니다. 이게 최고급 부위예요.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외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과거에는 미트 마케터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미트 큐레이션 시대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미트 큐레이션이요? 네, 큐레이션이라는 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많이 쓰잖아요. 뭔가 엄선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처럼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막 탐색하고 또 자기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 후기를 바탕으로 나만의 좋은 고기 리스트 이걸 만들어서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공유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보와 트렌드를 만드는 힘이 기업에서 소비자 쪽으로 상당히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 공감되네요. 당장 유튜브만 봐도 뭐 정육 전문가들이나 심지어 그냥 일반인인데 고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실패 없이 소고기 고르는 꿀팁이라든지 오늘 잡은 돼지 특수 부위 언박싱 뭐 이런 콘텐츠 올리면 조회수가 막 수십만, 수백만씩 나오잖아요. 네, 그런 컨텐츠들 정말 많죠. 네, 근데 그게 특정 브랜드를 막 홍보한다기보다는 철저하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가성비라든지 맛,
아니면 희소성 이런 기준으로 정보를 막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소비자가 큐레이터가 된 모습이군요. 맞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기업이 주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훨씬 능동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또 평가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정보를 막 생산해내는 주체가 된 거죠. 전국에 아직도 동네의 정육점들이 한 4만 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육점들이 건재한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고기만 딱 파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맞춤 상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맞춤 상담소요? 네, 예를 들어 카페 가서 원두는 산미 좀 있는 걸로 해주시고요. 우유는 오트밀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정육점에서도 사장님 이 목살 지방 좀 더 붙은 쪽으로 골라주세요. 아, 두께는 스테이크 해먹게 한 2cm 정도로 썰어주시고요. 이거 숙성은 얼마나 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소비자의 이런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서 훨씬 더 투명하고 또 진솔하게 소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공부하는 소비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기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소비자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그냥 단순히 맛있는 고기 찾는 걸 넘어서는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 가격, 등급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부가 된 소비자들은 고기 한 점을 사더라도 그 배경까지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배경이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품종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뭐 동물복지 인증 같은 거 확인하는 거죠. 뭘 먹고 자랐는지, 예를 들어 풀 먹인 소, 그래스페드라고 하죠. 그리고 항생제는 쓰지 않았는지 같은 건강이나 안전 정보는 이제 뭐 기본이고요. 아, 그래서 요즘엔 윤리적인 가치나 환경 문제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거군요. 동물복지 인증 마크 꼭 확인하거나 뭐 탄소 발자국 적은 고기를 일부러 찾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포장 방식이나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신경 쓰는 소비자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던 그 소위 비계 삼겹살 논란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정말 시끄러웠죠. 그걸 보면 이런 변화가 아주 확연히 드러납니다. 포장된 삼겹살 아래쪽에다가 막 비계가 과도하게 많은 부위를 숨겨서 판매한 일부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냥 에이, 재수 없었네 하고 말았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지불한 가격에 맞는 품질의 고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킨 겁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고 또 권리의식도 아주 강해진 겁니다. 결국 이 논란이 정부와 업계가 삼겹살 지방 함량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네, 결국엔 기준 마련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고기를 대하는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사실 고기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양이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양보다는 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가치나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세대 차이가 있네요. 이런 소비자의 변화가 생산자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 생산자는 품질 개선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에 더 힘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는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 좋네요. 네. 참고로 일본의 쇼크이쿠라는 식교육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 쇼크 있고요. 식교육. 네. 먹을 식자에 기를 육자를 써서 식교육인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급식 시간 같은 때 자,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돼지고기는요. 어디 농장에서 온 거란다 하면서 식재료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려준다고 해요. 와, 초등학교 때부터요? 네. 단순히 이게 몸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음식과 생태계, 또 농업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이해를 돕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우리 육류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질문하고 요구할 때 산업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소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돼지고기랑 소고기 시장에서는 이런 미트 리터러시나 큐레이션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돼지고기부터 시작해보죠. 뭐 삼겹살, 목살이 여전히 대세이긴 하지만 요즘 정말 다양해지지 않았나요? 아, 맞아요. 돼지고기야말로 이 미트리터러 시대의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품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 목살 외에도 뭐 항정살, 갈매기살, 가브리살 이런 부위들은 이제 웬만한 고깃집 메뉴판에서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네, 기본 메뉴가 된 것 같아요, 거의. 그쵸?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볼살, 볼살이라고도 하죠. 덜미살, 그리고 오소리감투라고 돼지 위 있잖아요. 그런 특수 부위까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요. 덜미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목살에 섞여서 팔리던 부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딱 덜미살이라는 이름으로 그 특유의 꼬들꼬들한 식감으로 인정받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그쵸? 그만큼 부위별로 가진 맛과 식감의 차이를 아주 섬세하게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품종의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몇 년 전에 스페인산 이베리코 흑돼지, 이거 정말 엄청난 열풍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이베리코. 난리였죠. 네. 국산 삼겹살보다 뭐 비슷하거나 저렴한데 맛은 훨씬 고급스럽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지면서 수입 돼지고기가 때로는 한우 못지않은 프리미엄 대접을 받기도 했죠. 이런 경험들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과 안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아, 맞아요. 그 이베리코 열풍 덕분인지 요즘 마트 정육 코너 가도 고객님, 이건 듀록 품종이라서요. 지방의 풍미가 특히 좋습니다. 라거나 이건 저희 농장에서 직접 키운 버크셔 K 품종인데요. 뭐 이런 설명을 듣는 게 전혀 낯설지가 않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소비자들끼리도 나는 듀록이 좀 더 고소한 것 같더라. 야, 이베리코는 그래도 베요타 등급이 최고지. 뭐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국내 양돈 농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돈 자조금이라고 국내 양돈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거든요. 아, 한돈 자조금이요? 네. 이런 곳에서는 제주 흑돼지처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육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죠.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산 돼지고기도 계속 발전하고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부위와 품종을 찾고 즐기게 되면서 돼지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러니까 노스 투 테일이라고 하죠. 거의 모든 부위를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노스투텔? 네. 일부 식당에서는 돼지 머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내장 부위까지 한 7가지에서 8가지 부위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그런 코스나 세트 메뉴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맛을 찾는 미식 트렌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식재료를 남김없이 활용한다는 어떤 지속 가능한 식문화의 관점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돼지고기 하나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버려지는 부위 없이 다 먹는다는 거. 그거 정말 의미 있는 변화 같아요. 그럼 이번엔 소고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소고기 시장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이미지가 좀 강한데 여기서는 또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네, 소고기 시장 역시 이 미트리터러시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크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이거 한우냐 수입산이냐 아니면 구이용이냐 국거리용이냐 이 정도의 구분이 거의 전부였다면 지금은 훨씬 더 세분화되었죠. 그렇죠. 한우 안에서도 뭐 원 플러스 플러스, 원 플러스 같은 등급은 이제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숙성을 했는지, 뭐 웻 에이징인지, 드라이 에이징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 브랜드인지, 뭐 횡성, 장흥, 안동, 예산 등등 이런 지역 브랜드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이 확 갈립니다. 아, 맞아요. 횡성한우처럼 특정 지역 브랜드가 딱 품질 보증 수표처럼 여겨지면서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아졌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딱 찍으면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신뢰를 높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런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바로 프리미엄 시장의 신뢰 기반이 된 거죠.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운 부위나 커팅 방식, 그리고 조리법의 대중화입니다. 새로운 부위요? 네, 토마호크나 티본,
엘본 스테이크처럼 예전에는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서양식 커팅 부위들이 이제는 마트에서도 꽤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살치살, 안창살, 꽃갈비살처럼 마블링이 아주 좋은 특정 부위를 좀 두툼하게 썰어서 구워 먹는 방식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듣고 보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120개 부위 분류가 다시 떠오르네요. 어쩌면 이렇게 세분화된 맛을 즐기는 게 우리한테는 원래 좀 익숙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부위별로 정말 정교하게 나눠 먹던 그런 전통적인 미식 DNA가 현대적인 트렌드와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에 숙성이라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소고기 맛의 지평이 훨씬 더 넓어졌어요. 특히 드라이 에이징, 즉 건식 숙성 방식을 통해서 고기의 풍미와 감칠맛을 극대화한 한우가 미식가들 사이에서 아주 큰 호응을 얻었죠. 드라이 에이징. 저도 좋아합니다. 네, 드라이 에이징은 고기를 특정 온도와 습도에서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또 효소 작용을 통해서 풍미를 응축시키는 그런 숙성법인데요. 이제는 가정에서도 수비드 머신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두꺼운 스테이크를 전문점처럼 맛있게 굽는 방법을 막 연구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서 1+++ 안심 사서 3주 드라이 에이징해서 구웠더니 완전 인생 스테이크였어요. 이런 후기가 딱 올라오면 순식간에 해당 부위나 숙성육이 품절되기도 합니다. 와, 정말 전문가 수준인데요, 다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비싼 고기가 맛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각 부위가 가진 고유의 식감이라든지 풍미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즐기는 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는 건강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먹는 횟수나 양을 좀 줄이더라도 한 번 먹을 때 정말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제대로 즐기려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아주 똑똑해진 소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들어보니까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이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미트 큐레이션 문화가 육류 시장 전체를 정말 크게 흔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뭘까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과 신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품종, 사육 환경, 등급, 심지어 도축 및 가공 일자까지 아주 상세한 정보까지 원하고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판매자는 이런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렇죠. 앞서 언급된 소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이나 아주 상세한 정보를 담은 라벨링이 보편화된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정보가 불투명하면 바로 외면받는 시대니까요. 그럼 두 번째 시사점은 뭘까요? 둘째는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소비자가 다 똑같은 고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미트박스 같은 B2B 온라인 플랫폼이나 창고형 할인 매장이 인기를 끄는 한편, 네,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반대로 최고의 품질과 어떤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백화점의 고급 정육 코너나 전문 숙성용 매장에서 오늘의 추천 부위입니다. 한우 장인이 엄선한 프리미엄 세트입니다. 같은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큐레이션 서비스. 네, 심지어는 미트 소믈리에를 자처하면서 고객의 취향에 딱 맞춰서 고기를 추천하고 설명해주는 그런 전문 정육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와인 소믈리에처럼 이제 고기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한 김태경 박사님의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이제 고기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단백질 공급원 이걸 넘어서서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표현하는 매개체요? 네, 현대 소비자는 이제 건강하고 의미 있고 정당한 고기를 원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예를 들어서 환경을 생각해서 유기농이나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고기를 일부러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서 로컬 푸드나 특정 지역 브랜드를 구매하는 그런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기를 통해서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내가 먹는 고기 한 점이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높아진 미트 리트러시는 결국 지속 가능한 육식 문화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고기를 소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환경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까? 또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육 환경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요즘. 네, 이런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축산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압력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료를 개발한다거나 식물성 대체육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 등이 그 예시죠. 결국 소비자가 깨어있고 목소리를 낼 때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사회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정보가 정말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기에 대한 정보 이해력, 그러니까 미틀리트러시의 향상이 단순히 맛있는 고기를 고르는 걸 넘어서 우리 식탁과 육류 산업 전반에 걸쳐서 투명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불어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의 그 까다로운 질문 하나, 또 신중한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이 변화를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트 큐레이션의 시대에 우리는 맛과 가격을 넘어서 정보와 이야기, 그리고 가치를 통해서 고기를 선택하고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김태경 박사님의 글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도 다음번 고기를 고르기 전에 혹은 맛있게 구워진 고기 한 점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질문이죠? 이 고기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내 앞에 온 걸까? 그리고 이 선택은 나의 가치와 잘 맞는 걸까? 하고 말이죠.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의 미트 라이프를 더 풍요롭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줄 좋은 지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